삼봉행정법 시리즈 개정을 7년 이상 공백이 있다가 개정하게 되면서 또 이제 7급하고 9급하고 수험 주기도 다르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닥친 가장 빠른 시험이 국가직 7급이고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변호사 시험하고 행정사 시험이 있죠. 그래서 9급 시험이 오히려 더 늦어지고 그래서 이게 참 주기가 애매해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통상적인 그 순서와 달리 일단 핵심 정리 먼저 부랴부랴 개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판례 규제는 지금 한참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편집본이 오면은 교정부에서 9월달 다음 달에 출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기출문제집도 이제 원고 금년도 국가직 지방직 9급 이 문제까지 반영해서 일단 탈고를 해서 출판사에 보냈거든요. 그것도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10월 초에는 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급한 게 일단 핵심 정리인데 제 이런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이 핵심 정리 읽으면서 제가 말로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 출판되는 판례 규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금년도 시험 볼 친구들은 발췌독해서 찾아서 그거만 판례만 찾아서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 되겠고 내년도 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판례 규제를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핵심 정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 보원칙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보 원칙하고 부당결부라 그랬죠. 근데 부당결부 이거는 행정법의 특이한 논점이라 자기구속 원칙도 평등 원칙의 행정법적 구체화 특이한 거라 그러죠. 근데 둘 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자, 부당한 결부만 금지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결부는 허용된다는 건데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 판단하는 게 실질적 관련이죠. 그래서 일단 법적 근거가 행정기본법이다. 이거 반드시 외우라 그랬죠. 내용은 뻔한데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만 규정이 있다는 것도 좀 깊게 출제하면은 대비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부당결부를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하명과 관련해서만 돼 있지 모든 걸 다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최하급 난도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또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다. 뭐 이런 출제가 가장 최하급 난도예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복사 붙이게 해서 맞는 거로 출제하는 것도 하급 난도를 면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의미 모든 행정작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하면 같은 법률이라도 높은 난도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게 부담이거든요. 부담이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듯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과를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핵심이 그 첫째 판례는 진입도로예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관련되는 게 1번하고 2번하고 같죠. 근데 1번은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가 없으면 아파트의 편익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죠? 아파트 단지 내 진입도로가 없으면 저 먼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걸어서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택과 관련이 있는 도로니까 이거는 그 비례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결부는 아예 논점으로 거론조차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결부는 말할 것도 아니고 비례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출제가 수십 번 됐던 엄청 유명한 건데 인천광역시 사건이죠. 여기는 뭐냐면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여기 주택하고 몇십 킬로 떨어진 데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아니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는 땅하고 이 주택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답을 다 주고 있죠.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그 다음에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적도구역에 송유관 매수를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이게 이제 부수적 약관으로서 부담이죠. 근데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적도구역에 이거는 이제 도로의 접항구역에 이 적도구역에 관한 거는 강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적도구역에는 관리청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시행규칙이. 그 법령이 개정됐다고 옛날에 체결한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느냐?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이전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부담결부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담에 관한 거는 부관에서 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복수운전면허 관련 사례가 판례는 많은데 출제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 어차피 다 생으로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인정 사례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돼요. 양이 적은 걸 외우면 되니까. 이게 보면 일단 그 부정 사례 보면 일단 판례 마인드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음주 운전을 한 당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까지 취소한 건 적법이다. 그러니까 그 취소당한 면허를 기준으로 운전할 수 있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일종 보통차 음주운전했는데 일종 보통 대형 면허 갖고 보통차 운전할 수 있죠. 뒤에 면허를 앞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 음주운전했는데 일종 특수면허 갖고 택시 운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게 일부가 바뀌었는데 판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바뀐 법령이 출제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기량 125cc 이 오토바이 중에 그 용량이 큰 거는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바퀴가 2개니까 4륜이 아니라 2륜 자동차예요. 근데 오토바이 중에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건 원동기 장치, 원동기가 뭐냐면 엔진의 법률 용어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그래요. 오토바이의 법률 용어는 작은 거는 원동기 장치,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로 분류되고, 125cc 이 대형 오토바이는 이거는 1륜 자동차로 분류가 돼요. 근데 1종 대형 특수면허, 2종 소형면허 이거 갖고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취소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한 거지, 원래 실무를 하려면 경찰 같은 경우는 실무하려면 이거 다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내지는 변호사 시험, 행정사 시험 준비하니까 변호사 행정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논리를. 자, 일종 보통차 운전했는데 일종 대형 면허 갖고 보통차 운전할 수 있죠. 일종 보통 면허. 이건 문제가 없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는 저건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는 거지 보통차 운전 못하죠. 그런데 일종 대형 면허, 보통 면허가 취소되면 이 취소되는 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하거든요. 요거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 논리가 앞뒤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종 대형차 음주운전했는데 보통 면허까지 취소했다. 그럼 대형 면허 취소됐죠? 그럼 취소되는 대형 면허에는 일종 보통차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면허로 온 거. 다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이제 그 무면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시해버리고 그 논리만 이해를 하고 인정 사례를 정확히 알면 돼요. 이륜 자동차로는 이륜 자동차는 당시 2종 소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형 면허, 보통 면허 갖고 이륜 자동차 운전 못해요. 또 2종 소형 면허 갖고도 일종 대형차, 보통차 운전 못해요. 양방향 다 따져봐도 안 되는 거죠. 일종 특수차 레이카 크레인 트레일러인데 일종 보통 대형 면허 갖고 이거 운전도 안 되고, 일종 특수차 갖고 보통 대형차 운전도 안 돼요. 양방향 안 되죠. 3번도 특수면허 관련이죠. 이것도 12인승 이상은 안 돼요. 양방향 다 따져봐도.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정이다,
많은 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실무를 하게 되는 행정사, 변호사 친구는 그 부정사례도 논리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현행법까지 알아둬야죠. 그거 바뀐 거. 그 밖에 일만 보면 지금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이건 원래 헌법에서나 출제될 거예요. 거의 우리한 적법 절차는 그나마 행정법하고도 일부 관련되긴 하지만,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헌재 결정문 수백 개가 있죠. 굉장히 난잡해요.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 연구관이 베끼는 거 그냥 두서없이 나열하기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난관이냐면 이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 거는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독일 법학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영업자 양성하는 직업 훈련소의 격에 불과한 로스쿨 있죠. 그건 직업학계예요. 그거 학문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뭐 개념도 그렇고 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산물이라면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개념부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건데, 미국은 그냥 아유 법도 아주 거지 같아요. 왜냐면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다 법이거든요. 판례법 국가라.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이 시대 박 씨 사건 몇월 장시대 이씨 사건 뭐 이지랄에 판례 명칭도 그냥 뭐 거의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법원 혼수 상태니까 우리나라 헌재도 100개 정리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 혼수 상태예요. 근데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헌법에서는. 근데 행정법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다루는데, 일단 의미할 게 뭐냐면 적법조차 원칙이 헌법 원리다라는 거예요. 법률적인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권력 행사에 적용된다. 모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뜻.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절차의 적법성, 거기다 적정성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하고 내용은 독일 법학, 대륙 법학에서는 엄밀히 구별되는 건데 지금 혼수 상태예요. 도대체 내용하고 절차에 관한 구별이 애매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눈에 익혀야 됩니다. 논리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베끼다 보니까 나온 거라. 그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이, 아니 절차에 관한 내용이 법률 내용까지 갖춰야 되는데 실질적 의미다? 이거는 혼수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거 혼수 상태. 적법 절차는 말 그대로 절차에 관한 원칙이지 내용에 관한 걸 미쳤다고 미국 걸 갖다가 저걸 베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독일의 법치국가 원리가 있잖아요. 독일의 법치국가의 내용에 관한 건 법치국가 원리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절차에 관한 특수한 거는 적법 절차로 설명을 하면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헌재 재판관 수준이 일개 학원 강사 출신 저보다 논리적 사고가 떨어진다는 게 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험생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인 건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서 암기를 분량을 줄여주는데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절차하고 내용하고 이게 절차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이런 논리는 이거는 정신 나가는 논리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를 다 음미할 거나 특별히 밑줄을 칠 게 없어요. 다 음미할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있는 게 납세고지서. 이 납세고지서 하면 일단 고지하는 문서죠. 이건 일단 형식에 관한 거고, 형식에 관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 이유 부기가 관계되는 거예요. 왜 이런 그 금액이 산출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 부기와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적법의 절차에 관한 게 나오고, 국세징수법과 개별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의 특별 규정이라고 그죠? 형식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세 가지 적법 요건 중에 절차에 관한 거니까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을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 과세처분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한과 아우러, 이건 이제 이유부기의 기능하고 또 맞물리는 거예요. 납세원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바로 이거는 이유부기의 취지 내지는 기능, 이유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절차법의 이유지시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위반하면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이것도 그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 사이 인정해요. 그래서 이유 제시 안 한 거 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거, 청문 절차 안 거친 것도 위법이에요. 다만 대법원이 그거하고는 전혀 논리를 달리해서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있죠. 그것만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처분 기준 설정 공표에 관한 게 279에 있거든요. 279에 관련 판례 1번 있죠. 일단 페이지만 인용해 놓읍시다. 그게 63페이지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로. 뒤에다 독자적 위법사유 주석을 달았나? 안 달았을 것 같긴 한데. 별도는 안 하는데. 279하고 일단 그래서 일단은 절차하자만 갖고 실체적 내용은 적법하다 할지라도 절차하자만 갖고 그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하는 게 주류적 입장이에요. 근데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이것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과소부 금지 원칙은 이건 진짜 완전 벚가닥 찌꺼기 교수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거는 행정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헌법 논점인데 병신 같은 게 이거 헌법 내용인지 행정법 내용인지 이 행정법 청론 내용인지 강론 내용인지도 모르고 출제한 완전히 이런 경우 실명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출제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켜야 이건 정신 나간 건데 정신 나간지도 모르고 또 출제해가지고 한 2번인가 출제가 됐던데 진짜 애들 불쌍한 게 죽겠어요. 그런 또라이들 강의 듣는 애들 행정법 뭘 제대로 공부하겠어요? 이번에 국민대 참 교수들 수준이 그렇게까지 저질인지 몰랐는데, 그 대가리가 돌대가리면 학자적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논문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학문적인 윤리적인 이건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참 국민대 애들 불쌍해 죽겠다라고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그런 개 걸레 같은 새끼들 교수들이 진짜 나 같으면 시험을 시험 거부하면 졸업이 안 되겠구나. 진짜 난 그런 교수는 교수를 인정을 안 해요. 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지. 갑자기 국민대 때문에 좋게 다시 거칠어졌네. 점잖게 하려고 각오를 하는데도 이게 이거는 뭐 행정법에 출제될 게 아닌데 일단 반영됐기 때문에 또 돌다가리 같은 놈 들어가면 또 갔다가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의 정도에 관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장을 하려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느냐 요거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보장이. 과소보호 금지라는 거는 최소 정도 보장만 하면 위헌이 아니다. 불가피한 현실이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논점도 헌법에 또 다뤄지죠. 그 헌법재판소의 그 심사 기준 요거하고 입법 기준, 행위 기준하고 이거는 다르다라는 논점이 헌재결정에 많이 있어요. 그 헌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게 일부 관련되는데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 여기부터 밑줄을 한번 쳐봐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 최소한, 이거조차 안 하면 위헌이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이게 바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거예요. 위반 여부를 기준까지. 다음 줄 보면 또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요게 이제 밑줄. 그 다음에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 여기까지. 저거는 출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바보 같은 놈.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인데 시간적 효력, 지역적, 대인적 세 가지 틀인데 이런 게 가장 상세하게 논해지는 거는 형법이거든요. 형법에는 이거 외에도 뭐 기국주의, 보호주의 뭐 그런 것까지 다 다뤄지는데 우리는 이 시간적 효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관계되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도 형법 100개다가 그냥 갖다가 복사 붙이기 입법이라고 저는 비아냥되는데 그 복사 붙이기 입법으로 갖다 형법 총칙을 갖다가 과태료와 형벌은 다른데 이걸 갖다 복사 붙이기로 해버렸어요. 골 때리면 참. 그게 일단은 413페이지하고 연결만 하고 그 64하고 그 413에 보면 괄호 이 법정의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그 다음에 가면 시간적, 장소적. 여기 뭐 기국주의도 나오네. 기국주의 나오고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게 이제 나오죠. 413.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63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시간적 효력에 관한 게 숫자가 가장 많이 되죠. 내용도 많고. 일단 숫자도 외워야죠. 효력 발생 시기 일단 장래유예요.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 소급표는 원래 금지되는 게 원칙이죠. 장래유가 원칙이고 소급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소급표는 금지되는 게 일단 원칙인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 숫자 외워야 됩니다.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기령, 부령 이게 법규명령이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얘도 20일이에요. 근데 14일, 40일 다 함정이죠. 이 14일에 관한 거는 이거는 이제 공청회이죠. 공청회가 14일이에요. 공청회. 그래서 어서 막 뒤틀어도 어서 좀 봤던 거예요. 헷갈리는 거 갖고 저렇게 숫자를 지키는 거거든요. 292에 있죠. 292에 괄호 3번에 공청회치 알림하면 그 밑에 보면 뭐 공청회치 14일 그래서 헷갈리는 거. 14일 익숙한데 어디서 봤더라?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 이게 64하고 연결될 거고 292죠. 그 다음에 40일도 행정예고 입법예고 294에 보면 그 괄호 2번이죠.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그 저것도 40이라는 숫자가 익숙한 숫자이기 때문에 함정을 판 거예요. 숫자 같은 경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속 헷갈리죠. 조례규칙도 일단 20일은 똑같아요. 근데 행정규칙은 국민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포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뭐 별개지만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권리 제한 의무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일 때는 이건 30일이죠. 근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입법자에 대한 의무로 돼 있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라고 안 돼 있죠. 그 특별 규정을 둬야 되고 안 두면 일반 원칙에 따라 20일이 되는 거예요.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게 이게 행정기본법에 있죠.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정 기간의 경과납부할 때 이때 초일불산입의 원칙 이거는 민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규정이 있다만 정도만 알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 어때요? 그 말일로 만료한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내용이 민법하고 달라요. 민법은 그 2일 다음날 만료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거는 민법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공포한 날의 의미는 관부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고 공포 공고 절차는 그 국회의장이 할 때 이것도 출제 여러 번 됐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이거 전국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된 일간신문 2개 이상 외워야 됩니다. 관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원래 법률안 공포권은 대통령이겠죠.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삐져가지고 공포를 안 하고 이럴 때 예외적인 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건데 그 요건에 관한 거는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헌법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다음 조례하기 직의 공포는 공보예요. 관보도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달리 이거는 공보라 그래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방의장이 공포할 때 이때는 공보 이거 일간신문계제 게시판을 하는 발행된 날의 의미는 그 최초구도 가능시죠.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포섭을 하면 되죠. 관부일자가 지났는데 인쇄가 안 되고 실제 인쇄를 늦으면 실제 인쇄이죠. 왜? 아니 인쇄가 돼야 구독을 할 거 아니에요. 인쇄가 안 된 거를 구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부취급소에 발송된다. 배치가 돼야 구독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공포 공고 절차인데 이거 취급수험생들은 헌법에서 이 공포 대상과 공고 대상 이 차이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 종이간부와 전자간부인데 이게 동일한 효력이 옛날엔 종이간부가 우선한다고 돼 있다 개정해가지고 동일한 거로 바꿨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국회의장일 때 요 뭐 5일 이내 뭐 이런 거는 헌법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 조례규칙도 그래서 왼쪽에하고 중복해서 해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달리 말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인데 그냥 이거 진정 부진정 요거에 따라 결론이 반대죠. 진정소급 진짜 소급 이거는 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소예요. 한자 뜻이 급은 미칠급. 그러니까 법령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진정소급은 과거에 이미 끝난 거.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 그게 정되는 게 진정소급이고 부진정소급은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은 했지만 종결되지 않고 현재 계속 중인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관련되니까 이건 가짜 과거다. 이래서 부진정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 소급은 원칙금지 예외 인정인데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있다는 것 반드시 외워야 되고 내용은 가볍게 보면 돼요. 대법원이나 헌재나 마찬가지 원칙금지 되는데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그 법령의 소급 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거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뭐예요?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이게 핵심이죠.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 그 폐지 또는 개정 전에 국법 적용하는 거 신법 소급 적용이 아니라 국법 적용하는 거 소급 자체가 아니니까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법률에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물을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거. 그러니까 진정소급이니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가요건 아닌 부가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부과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나중에 정해져 조례를 지정하고 과거로 소급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5번도 마찬가지고 그 무효 하자 있는 조례는 무효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 외울 게 없어요. 뭐 뻔한 거고. 예외적인 적인 신법이 관계적인 유리한 유추 적용은 된다 그랬죠. 조세 해석 빼고는. 그 다음에 유리한 소급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득권보다 우월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혁명적인 상황의 경우나 이런 경우, 진정소급 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헌재는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뭐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에 의해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이건 이제 기득권 침해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리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근데 이제 이 정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해석기관의 헌법재판소는 저런 대법원과 달리 어떤 혁명적인 상황에 관한 것까지도 거론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견 가능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금지하는 거니까 이걸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기득권 침해가 있더라도 적은 경우,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두 번째는 적이네, 보호 가치가 적은 경우고, 세 번째는 이 손실 자체가 작은 경우고, 그 2번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이 된다 하더라도 친일 대가로 얻은 거는 보호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성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그래서 요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친일파에 관한 거, 그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거하고 전두환 군사 반란 수계에 대한 거, 거기에 이제 다 판시가 됐죠. 여기 출제가 핵심 정리다 보니까 전두환 그 군사 반란 처벌하는 조항도 진정소급이라 하더라도 합헌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처벌됐잖아요. 이미 그건 시사적으로도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늦게 태어난 친구들은 전두환이 고대사쯤 될래나? 얼마 전에 뒤졌는데, 이 대머리 새끼 이거. 친일재산은 취득, 증여 등 원인에 의시해 국가 소유로 한다고 정한 이거 진정소급이지만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공익이 더 크다고 바뀐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정소급이 또 한 번 가능할 거는 제가 예견할 때는 통일 이후일 거예요. 통일 이후에 헌법 부칙에서, 통일헌법 부칙에서 이 통일되기 전에 어떤 그 정치적 암살, 학살,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하고 가혹한 고문, 뭐 이런 반인권 범죄에 관한 거, 지금 김정은 이 일가 그 주류 핵심 군부나 당 지도부들, 이놈들은 처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통일된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살려줄 수가 없을 거예요. 국민 정서상. 자,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사익이 클 경우 금지되죠. 그러면 이게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 거예요. 허용 범위인데 부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이건 뭐냐면 입법 형성권은 입법권이에요. 그 입법권이라고 하면 대법이 헌재는 항상 베껴준다 하다 보니까 자기 견해가 없어요. 입법자의 형성권은 입법권이에요. 이 입법권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법률을 제정할지 말지 결정재량, 어떤 내용으로 제정할지 선택재량이 있는 건데, 신뢰보호 관점, 이게 사익이 크면 일단 유예 기간을 둘지 바로 시행할지가 원래 입법 형성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재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익이 크면 반드시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 바로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건 진정소급만 금지하는 거지 부진정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조세법령의 의혹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유권 사실, 이게 진정소급 이것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그러니까 진정소급만 금지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계속된 사실, 이건 부진정소급이죠. 아예 이후에 발생한 과세유권 사실에 대한 거, 이건 장래유죠. 이것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다. 당연한 거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령이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준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응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개정법령에 적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지배가 아니다. 이건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이니까 종결되지 않은 거니까 부진정이니까 부진정이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익이 크다든가 이런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시행 후 여기에 관한 거 적용하는 거 후니까.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과 부칙 규정의 효력인데 전부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 전부 개정일 때는 이건 폐지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폐지가 되면은 부칙은 본문의 수단적 규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본문이 없으면 부칙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시효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출제하면 최하급이에요. 특별한 사정. 근데 특별한 사정이 뭐냐? 요건 중급 난도로 올라가요.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에 관해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면 틀리고 이건 애우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특별 규정 둔 거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뒤에 게 음미할 거예요. 종전의 경과 규정이 시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그 다음 점점 난도가 올라가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종전 경과 규정의 입법 경위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그 다음에 종전 경과 규정이 시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거는 차마 인간으로서 뒤틀 수가 없죠. 이걸 뒤틀어가지고 가로놓고 넣는다든가 막 이딴 식으로 하면 이건 악마의 출제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까지는 출제할 수 없어요. 애우려고 할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개정하면서 경과 규정 주제하는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 규정 원칙적으로 시효되지 않는다. 전부 개정이냐 일부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시 적용 법령인데 이거는 제목 외우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처분시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고 규정이 있다는 거 외워놔야지. 그 두 번째 판례 보면은 신청시와 처분시가 법령이 달라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 처분시지 신청시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가볍게 보면 돼요. 판단하는 거. 이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 근데 예외 이것도 제목 외우면 다 연결이 돼요. 법률관계 확인하는 거는 법률관계 확정시, 지급사유 발생시 이거하고 대입하면 돼요. 사건의 발생시 법령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는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법 이게 장애등급 결정시가 아니라 법률관계 확정시 장애급여 지급청구 그러니까 지급사유 발생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양에 가는 건 요양기간의 진료행위 이후 요양급여 기준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과다분임 부담금에 해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법령은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 법령이지 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법령 이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등급 결정시 처분시가 아니라 장애연금 지급청구권 취득할 당시 그러니까 장애 발생시 그 다음에 법령 위반에 관한 거 위반행위시법이에요. 이거는 형법도 베낀 이게 413회 과태료도 형법 베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형법만 있는데 행정법에 그냥 생각 없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413회 보면은 거기 괄호 2에 1번 질서 위반 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69페이지하고 연결되죠. 이게 행위시법주의가 그 어떤 처벌에 관한 건 이거는 그 행위시법이다.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 처벌에 관한 게 원래 그랬는데 우리는 제재처분까지 이제 행정법이니까 제재처분 여기 그래서 제재처분까지 추가하면 돼. 그러니까 형벌 과태료 우리 행정법의 제재처분 요런 어떤 처벌과 제재에 관한 것만 행위시법주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음미할 게 조금 있어요. 그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즉 행위시법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제 경미의 제고,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신법 적용한다는 거죠. 유리하게 질서 위반행 위제법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례도 다 똑같아요. 불합격 처분에 관한 거는 시험 일자, 위법 상태가 계속될 때는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해,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쭉 이어져 왔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면 지금 법령에 따른다. 문제되는 시점, 문제되는 시점 당시, 밑줄 치면 그 내용. 지역적 요령은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도 국내법 조약이 있는 그런 거니 조약이면 당연히 적용된다. 그 얘기고. 대인적 효력인데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제1교포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 토지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영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국적 취득한 경우는 그 제1교포, 중국교포 마찬가지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교포는 외국인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이제 여기 국적까지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경우니까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거는 영토조항 때문에 그렇죠. 그 대한민국 헌법 3조가 1조가 주권에 관한 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이제 그 주권에 관한 게 돼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가 주권이고 이 헌법 이 순서도 다 논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지 그냥 아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 주권, 국민, 영토 입에 줄줄 나오죠. 국가 성립의 3요소니까 국가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는 수단이고 사람이 목적이다. 이런 나라는 1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있고 사람이 있다. 이거 풀 뜯어먹는 소리죠. 국가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거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는 거고 국가를 갖다가 해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날 법사상이에요. 국가는 수단이지 국가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돼요. 사람에 관한 것도 먼저 쫙 깔아놓고 국가에 관한 거 뒤로 돌려야 돼요. 국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권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국적법 되게 헷갈리게 외울 게 많죠. 그 다음에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 북한 지역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인데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16명 살해했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게 지금 문제가 다시 정권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데 동기는 순수하지 않는데 이거는 참 양쪽의 논거가 다 있어요. 그냥 헌법만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추방해서는 안 되죠. 근데 대법원과 헌재가 그 최근에 북한 주민의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이런 것까지 인정한 판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론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바빠가지고 그 관련된 논문을 좀 보다가 말았어요. 뭐 제가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논문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논점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판례상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시사적인 사건 관련해서 저 판례 사안이 뭐냐면 그 북한 출신의 여성이 중국인과 혼인해가지고 중국 그 여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중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중국인 외국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중국 여권이 국적을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여권을 갖고 우리나라 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법지식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불법 체류가 아닌데 착각해서 불법 체류자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그 외삼촌이 또 법을 모르시니까
야 우리 자수하러 가자 이래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더니 잘 오셨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강제 추방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 걸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해서는 안 된다. 요런 판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흉악범의 사안하고는 전혀 이거는 같은 판례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흉악범에 관한 거는 준외국인이라고 본 그 판례하고 연결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거하고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괜히 번데기 앞에 주름단다, 뭐 손부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저거 갖고 뭐 흉악범이라도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인용하게 적절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흉악범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판례예요. 그래서 그건 애국인에 준하는지 그거 인정한 최신 판례하고는 저건 완전히 다른 또 시기의 판례이기도 하고 내용도 그렇고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인데 뭐 침입적인 거 이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침입적 행정행위 근거가 되는 정복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해석이라 하죠. 물리적 해석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90에 관련되는 게 있죠. 관련 판례가 또 있는데 조세법규만은 예외다. 90에 가면 그 맨 밑에 판례 4번 있죠. 70하고 연결 비교되는 건데 조세법률지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이건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조세법규만 그래요. 유리한 유치 해석은 되는데 조세법규만은 유리해도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의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유일한 예외라 에어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왜?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행정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입적인 거다라는 것만 알면은 당연한 결론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행정법에 관한 거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정상 법률 관계를 다루도록 합시다.